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나이 40대에 접어들게 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제 인생을 가꾸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을 낳고 집안을 더 살피기 시작하면서 제 빛을 잃어간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시겠죠. 가장 빛나던 순간을 그리워하며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사는 오늘, 저에게도 과거의 빛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이 크긴 했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함이 섰다고나 할까요? 제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바로 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참을성이 강하고 눈치가 빠른 아이였어요. 왜 그랬냐고요? 그 이유는 제게 오빠가 한 명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저희 오빠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똑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희 할머니가 자주 쓰시던 표현인데요. 똑똑한 사람을 두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뻐 보이는 법이라고 하지만 저희 오빠는 남들이 봐도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 말에 동의를 안 할 사람도 없긴 했었죠. 오빠는 집안의 자랑이었고 또 자부심이기도 한 존재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야, 우리 집에 똑쟁이가 태어났지 뭐냐? 이놈이 커서 집안을 일으킬 사람이다. 장남이 저리 번듯해서 아주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겠어. 껄껄 웃으시면서 항상 할머니는 오빠의 엉덩이를 두들겨 주셨습니다. 오빠는 말 그대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배움에 대한 욕심도 많았고 공부하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이었죠.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오빠는 3살 때부터 한글을 읽기 시작했다고 해요. 4살 때는 덧셈, 뺄셈 같은 간단한 산수도 척척 해냈고요. 5살이 되자 백과사전 같은 책도 거뜬히 읽을 수 있었대요. 그것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 뚝딱 끝내버리는 그런 집중력으로요. 그 정도였으니 집안에서는 학자가 태어났다며 호들갑을 떨만도 했죠. 이제 우리 집안 일어설 일만 남았다는 말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저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게 오빠 중심으로 돌아갔거든요. 가족의 관심도 칭찬도 기대도 모두 오빠에게 쏠려 있었죠. 어린 마음에 그런 분위기를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치를 익히게 되더라고요. 막말로 말씀드리자면 살아남기 위해 눈치를 챘다고 해야 할까요? 저도 뭐라도 얻어먹으려면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질 때를 알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오빠를 질투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물론 아예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요. 가끔은 왜 나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 주지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이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오빠만큼 똑똑하지 않았고 또 오빠처럼 배움에 대한 열정도 없었어요. 그저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제 속도대로 차분히 살아가는 편이었죠. 나는 오빠처럼 뭐든지 잘해낼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오빠가 조금 부담스러워도 내 기대치 이상을 해줬으면 좋겠단 말이야. 나라고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동생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가운데서 잘해볼게. 오빠, 혹시 내 말에 너무 부담 가지는 건 아니지? 응? 오빠가 못하겠으면 못한다고 말하면 되잖아. 그렇게 말을 하면 오빠는 슬며시 웃고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오빠에게도 부담이라는 게 있었겠지만 사실 저는 제가 더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빠가 받는 기대와 관심을 그저 고스란히 넘겨주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저의 일종의 생존 방식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오빠는 정말 가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만큼 어깨가 많이 무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빠의 성격도 잘 알고 있어요. 소심하고 말수가 많지 않으며 늘 조심조심 생각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죠.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책하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기도 했고요.
괜찮아. 오빠는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렇게 부탁해.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땐 그럴 수 없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잘못 전해지면 오히려 나에게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못 본 척, 못 들은 척 그냥 넘어갔던 적이 많았어요. 사실 그런 저의 태도가 지금도 마음 한편에 미안함으로 남아 있어요. 저도 오빠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싶었던 적이 있긴 했었다고 그렇게 중얼거려 보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파요. 오빠가 힘들어 했을 때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하고 오히려 거리두기를 했던 제 자신이 가끔은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도 오빠는 저에게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저에게 무언가를 강요한 적도 없고 늘 조용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죠. 돌이켜보면 저는 오빠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참을성이 생긴 것도 사람 눈치를 빠르게 읽게 된 것도 어쩌면 오빠가 있었기 때문일지 몰라요. 처음엔 그게 억울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 시간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네 오빠는 너처럼 눈치가 빠르지 않아서 오히려 더 힘들었을지 몰라. 묵묵하게 본인이 해야 하는 일만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엄마까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나쁜 사람 같잖아. 엄마가 어느 날 문득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답니다. 어쩌면 저는 눈치가 빨라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오빠는 세상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려 했고 저는 그 곁에서 조용히 존재감을 숨기며 자라왔죠.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서로를 의식하며 살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름 속에서 저 역시 나름의 방식으로 성장해왔던 것이겠죠. 학창 시절 내내 늘 1등만 하던 오빠는 결국 자신의 노력으로 당당히 법대에 들어갔어요. 당당하게 합격증을 딱 들이미는데 우리 오빠가 똑똑한 거야 알았지만 정말 법대에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에 저는 깜짝 놀랐죠. 그날 저희 집은 잔치라도 벌일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법대생이라니. 아이 진짜 우리 집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던 날 엄마는 한쪽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법대 학비가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등록금도 그렇지만 공부를 하려면 필요한 책이며 자료들도 많잖아요. 법학 서적은 또 유난히 비싸기도 하고요. 그때 저희 집 형편이 아주 넉넉한 건 아니었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외벌이셨어요. 오빠와 저는 3살 차이가 나는데 오빠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저 역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었죠.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수능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만큼 저에게도 돈이 계속 들어가는 시기였어요. 오빠도 아마 눈치를 보았던 것 같아요. 대학 첫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왔을 때 부모님의 표정이 잠깐 굳어지는 걸 저도 눈치챘거든요. 아이 그래도 우리 아들이 법대에 갔는데 아껴서라도 보내야지.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엔 뿌듯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렇게 오빠는 대학을 다니면서 3번의 휴학을 하게 되었어요. 돈 때문이었죠. 더 이상 휴학을 하다 보면 고시 준비를 할 시간도 빠듯할 것 같아 결국엔 휴학을 접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답니다. 오빠가 또 명문대 법대생이니 과외 자리가 많았어요. 나 과외 2건 더 맡았어. 이걸로 이번 학기 등록금은 해결됐고 너 용돈도 좀 챙겨줄게. 진짜? 안 그래도 사고 싶었던 옷 있었었는데. 아싸, 그거 오빠가 주는 용돈으로 사도 돼? 그럼 당연하지. 너한테 준 용돈이니까 몰래 써.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다. 오빠가 건네준 돈을 받으며 저는 뭉클했어요. 그 순간 오빠가 단순한 오빠가 아니라 정말 어른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였어요. 사법고시라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오빠는 본래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졸업 후 슬럼프에 빠졌어요. 공부는 죽어라고 하고 있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매번 탈락만 하니까 오빠는 피폐해졌어요. 당연히 늘 1등만 하던 사람이 실패를 겪는데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고시 공부가 사람을 안에서부터 조금씩 무너뜨린다고 해야 할까요? 자신감 넘치던 오빠는 어느 순간부터 고개를 자주 떨구고 말수도 적어졌어요. 7년간 사법고시에 도전했지만 계속 낙방하면서 친척들의 기대는 점점 부담으로 변해갔어요. 아니 그렇게 똑똑하다더니 아직도 시험을 못 붙은 거야? 에이, 나는 또 우리 집안에서 판사가 떡하니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거 등록금만 버린 거 아니야? 이제 그만두고 그냥 그 공무원 시험이라도 봐야 하는 거 아니야? 판사 검사도 다 공무원이나 다름없잖아. 말로는 걱정이라지만 그 말들은 오빠에게 날선 칼처럼 꽂혔을 거예요. 결국 부모님은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 그 사실이 저희 오빠의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법대 나와서 법으로 먹고 사는 게 지겨운가 봐. 우리 아들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직장 다니고 있어요. 지도 적성에 잘 맞는 것 같다대. 엄마가 친척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며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오빠가 고시 공부 때문에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으니 그런 거짓말이 통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점점 속이 타들어갔어요. 때때로 밤마다 한숨을 쉬거나 식탁에 앉아 멍하니 커피잔만 돌리셨죠. 사실 저는 오빠 편을 들어주고 싶었답니다. 오빠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기대 속에서 자라왔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 번이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금세 실망과 실책으로 이어지는 그 분위기. 저도 아이였지만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저는 오빠를 원망하거나 질투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저렇게 큰 짐을 짊어진 오빠가 안쓰러웠죠. 공부는 혼자 하는 거지만 그걸 지켜보는 가족도 같이 지쳐간다는 걸 오빠도 알았던 거예요. 오빠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오빠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저는 친구와 함께 정부에서 주최하는 청년 창업 지원 공모전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다지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건 아니었답니다. 한번 해보지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죠. 그런데 지원금 규모를 보니 생각보다 꽤 괜찮더라고요. 그 시절 저와 제 친구는 취업난이라는 벽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답니다. 매일같이 이력서를 써도 돌아오는 건 번번이 불합격 통보였고 면접장에서는 경력이 없다는 말만 들었죠. 솔직히 말하면 조금 억울했어요. 우리는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없었거든요. 당시 저희 가족 사정도 썩 밝지만은 않았답니다. 오빠가 고시에 연이어 떨어진 뒤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도 소가리를 많이 하셨어요. 오빠가 평생 1등만 하던 사람이다 보니 그 무게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도 부모님의 기대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겠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뭔가 크게 이룬 것도 아니었고 그저 그런 스펙으로는 취업도 쉽지 않았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부족한가 싶어 속상할 때도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말했답니다. 우리 그냥 사업 한번 해볼래? 공모전 붙으면 정부에서 지원금도 준다는데. 지원금까지 준다고?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어야 주는 거긴 한데 어차피 뭐 떨어지면 아쉬운 거다 하고 말면 되잖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절박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저희는 함께 공모전에 도전했고 다행히 선정이 되어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었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초기 자금으로는 충분했어요.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날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답니다. 새벽까지 기획서 쓰고 직접 거래처 찾아가고 포장도 하고 배송도 직접 뛰었죠. 그렇게 3년을 쉼 없이 달렸어요. 누군가는 그래봤자 청년 창업이지라고 말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답니다. 28살이 되었을 때 거래처에서 저를 부를 때 사장님이라는 말이 들려올 때마다 믿기지 않았어요.
물론 작은 규모의 회사였지만 그래도 당당히 저만의 회사를 이끌고 있었으니까요. 가족들도 놀라워했답니다. 다들 성공은 오빠가 할 줄 알았는데 네가 할 줄은 몰랐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버지께서는 저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시기도 했죠. 그동안 네 오빠에게만 관심을 준다고 우리 딸은 잘 못 챙긴 것 같았는데 이렇게 먼 듯한 사장님이 되니까 마음이 참 기쁘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찡했어요. 부모님께 기특한 딸이 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오빠에게도 나는 괜찮으니까 오빠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위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자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죠. 저는 제가 번 돈으로 부모님께는 작은 효도도 하고 오빠에게도 가끔 선물도 드렸어요. 고시 때문에 마음이 지쳐있던 오빠에게 조그만 응원이라도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친구가 29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답니다. 나도 결혼 자금이 필요하고 또 임신하면 애 키워야 하니까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너 혼자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저는 친구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하지만 회사 운영이라는 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잖아요. 친구의 지분을 외부에 넘기게 되면 제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수도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친구의 지분을 제가 인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문제는 돈이었죠. 당시 회사는 매달 일정한 수익을 내고 있었지만 제가 지분을 전부 인수할 만큼의 여유 자금은 없었어요. 제가 벌어둔 돈은 대부분 부모님께 드리거나 오빠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오빠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오빠, 혹시 지분 인수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 별거 없긴 한데 지분 계약서 잘 쓰고 네가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면 문제는 없어. 외부에 넘기는 것보다 네가 가져가는 게 훨씬 안전해.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돈이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 회사를 혼자서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일정 지분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갈림길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이 회사를 지키겠다고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분을 내 지인이 좀 관심 있어 해. 혹시 그 사람한테 넘기는 거 어떻게 생각해?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답니다. 물론 친구가 결혼을 하면서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된 상황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친구의 예비 남편이 꽤 가난한 집안 출신이란 것도 알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친구가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겠죠. 회사는 이미 지분 정리를 하기로 했다고 말이 다 된 상태였는데 갑자기 지인이 지분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니까 또 불안함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친구와 함께 처음부터 일군 회사였으니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기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흘린 땀과 밤샘의 시간들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가 소개해준 그 지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지인이라면 친구에게서 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고 제가 운영하려는 회사의 방침에 잘 따라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첫 만남 때 그는 제게 너무나도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대표님 사업 제가 정말 관심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몇 가지 방향성 정리해 본 게 있어서요. 괜찮으시다면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직접 준비해온 PT 파일을 열어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제가 그동안 구상했던 방향성과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뛰었죠. 이 사람 생각보다 진지하고 준비된 사람이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몇 차례 더 미팅을 가졌고 그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사업을 같이 해볼 수만 있다면 대표님 조건에 최대한 맞출 수 있어요. 무엇보다 저는 마케팅 쪽은 자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몇 년간 일하면서 홍보 전략을 다 다뤄봤거든요.
저는 솔직히 첫 만남에 이렇게 준비를 해오실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회사 방향과 비슷한 것 같아서 더 마음에 들고요. 그 말에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어쩌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 지분에 대한 조율을 시작했고 투자 내역과 업무 분담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함께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인연이고 아직 서로를 잘 알지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점점 서로의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채워가게 되었고 팀워크도 생각 이상으로 좋았답니다. 대표님, 이 부분은 SNS 채널을 통해서 광고하면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하긴 했어요. 좋네요. 그럼 콘텐츠는 제가 준비해 볼게요. 제작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신 예산 있으시잖아요. 저희는 서로를 대표라고 부르면서 사사건건 대화를 나누며 함께 방향을 설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갔죠. 덕분에 회사는 조금씩 성장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물론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그와 함께라면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연인이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 소식을 전하자 시댁에서는 같은 회사를 운영하는 우리 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 둘이라면 인생의 동반자로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보기 좋구나. 나는 더할 나위 없이 둘이 천생연분이라 본다. 제 친정에서도 많이 축하해 주셨고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던 시기였어요. 마치 여러 해 동안 고생했던 삶이 보상받는 느낌이랄까요? 결혼식 날 뜻밖의 겹경사가 일어났답니다. 제 오빠가 드디어 오랜 시간 도전했던 검찰 시험에 합격했거든요. 가족 모두가 감격했어요. 부모님께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 애들 둘 다 자기 길을 찾았구나. 이게 다 우리 딸 덕분이다. 네가 늘 묵묵히 버텨줘서 오빠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 덕분이지. 이게 뭔 내 덕분이야? 시댁 쪽에서도 당연히 좋아하셨어요. 저희 오빠가 검사가 되었다는데 이보다 더 믿음직스러울 수 있겠냐고요. 저는 저희 가족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느껴져서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수년간의 고생 끝에 찾아온 낙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행복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33이 되어 어렵게 임신 소식을 알렸을 즈음 제 오빠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바로 검사직에서 물러나게 된 거였죠.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들어가게 된 검사 자리인데 이렇게 쉽게 물러서게 되는 거냐고요. 아니 오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검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서 갑자기 왜? 오빠 그럼 변호사 하게? 진짜 신물난다. 그냥 내가 그동안 공부한답시고 이 세상을 몰랐던 것 같아. 그 안에서는 능력만으로 부족하더라. 학벌에 지연에 혈연에 파벌도 얼마나 많은지. 난 그런 거 관심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눈밖에 났겠지. 변호사라고 뭐 다르겠어. 국선할 거 아니면 어딜 가도 똑같겠지. 이미 낙인까지 찍혔는데. 오빠는 검사로서의 책임감과 사명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본인이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가 보다는 맡은 일을 얼마나 제대로 처리하느냐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레 윗선에서 눈밖에 나기 시작했고 중요한 사건에서는 점점 배제되었으며 결국 누군가의 실수를 뒤집어쓰고 꼬리 자르기에 희생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검사가 된 지 겨우 1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합치면 16년 넘게 공부만 해온 사람인데 그 모든 노력이 너무 허무하게 무너진 거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이를 품고 있는 몸이었음에도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게? 모르겠어. 그냥 좀 생각 정리하면서 쉬고 싶어.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줄 뿐이었죠. 반면에 저희 부부의 사업은 그때가 가장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었어요. 온라인 유통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배송 시스템도 날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요즘은 택배가 하루 이틀 만에 도착하는 시대잖아요. 그런 흐름에 맞춰 사업은 아주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었답니다. 남편과 함께 만든 시스템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저희 브랜드도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시작했죠. 저는 10달을 품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온 순간의 감동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죠. 처음엔 업무에서 잠시 물러나는 것이 아쉽기도 했지만 아이가 웃고 뒤집고 온가리를 하기 시작할 때마다 이건 지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순간들이구나 싶어서 점점 그 생활에 빠져들었어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행복했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남편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요즘 아이랑 시간 보내는 거 보니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회사 일보다도 가정에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 말이 처음엔 조금 섭섭하기도 했어요.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죠.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진심이었고 무엇보다 아이가 너무 소중했기에 저는 큰 고민 없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시댁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해봐야 뭐가 남니? 그 시간에 애들 잘 키우고 남편 내조나 잘하는 게 최고지. 그 말에는 조금 씁쓸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그래, 지금은 가정을 지켜야 할 때야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매일 지켜볼 수 있다는 건 어떤 일보다도 값진 경험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른바 경단녀의 삶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둘째 아이까지 생기게 되었답니다. 겹경사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순간이었죠.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내죄 더 힘을 쏟게 되었죠. 시댁에서는 저를 보며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참 착하고 말도 잘 들어. 요즘 보기 드문 며느리지. 집에서 내조만 잘하면 아주 딱이지 뭐야. 그 말이 처음엔 듣기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속에 담긴 기대와 역할 강요가 조금씩 제 삶을 틀어막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 조용한 일상이 오히려 더 큰 파도의 전조였다는 것을요. 지금 돌이켜보면 시댁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저를 칭찬하고 아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은근슬쩍 제 친정오빠의 실패를 언급하면서 네가 잘 사는 걸 보면 오빠는 더 위축되지 않겠니? 라는 식으로 말을 돌려가며 저를 점점 친정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형님이 자격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 우리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표정도 어두워지시는 것 같고. 우리 오빠가? 아닐걸. 오빠는 항상 내가 잘 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 바보야. 당연히 앞에서는 그랬겠지. 근데 나한텐 그게 보인다니까. 우리가 처가에 가는 걸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안 그래도 형님이 매번 집에만 계셔서 나도 눈치가 좀 보였거든. 남편이 어느 날 이런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얼떨떨했어요. 분명 처음에는 오빠를 안타깝게 여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말투에는 냉소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아직도 백수로 지내고 계셔? 아무리 그래도 변호사라도 하면 되잖아. 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지 모르겠어. 그 말이 제 마음을 찢어 놓았어요. 오빠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거든요. 검사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는 오빠에게 부모님은 변호사 자격증도 있는데 사무실이라도 하나 내보는 건 어떠냐고 권했지만 오빠는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던 거죠.
그런 오빠에게 남편은 일부러 친정 부모님 앞에서 거액의 용돈을 건네며 은근슬쩍 비교를 하기도 했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건 저희가 번 돈이니까 편하게 쓰세요. 자식이 용돈도 드리고 그래야죠. 남편은 그 말을 오빠가 있는 자리에서 굳이 강조하듯 했고 부모님은 어색한 웃음만 지으셨어요. 오빠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친정에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괜히 마음이 무거웠고 남편도 자꾸 가기 싫어하는 눈치였거든요. 결국 점점 저 혼자만 멀어져 갔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희 부부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잘 풀려갔어요. 새롭게 시작한 SNS 마케팅이 큰 효과를 보면서 매출이 크게 올랐고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졌어요. 남편은 회의 때마다 본인의 감이 맞은 거라고 시장 흐름을 제대로 읽은 거라며 흡족해 했죠. 처음엔 함께 웃으며 기뻐했지만 남편의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답니다. 고급 외제차를 바꾸더니 회식도 잦아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함께 사업 이야기하며 늦은 밤까지 회의를 하던 그가 이제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급기야 욕실이나 베란다에까지 들고 다니며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러겠지, 바빠서 그러겠지, 그렇게 넘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낌새를 지울 수 없었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잠든 틈을 타 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 과장이라는 낯선 이름을 발견했답니다. 그저 업무 관련 연락일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자기야, 오늘도 즐거웠어. 다음엔 우리 둘만의 시간 갖자. 익숙한 이모티콘 그리고 다정한 말투. 이건 분명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제서야 떠올랐어요. 정 과장은 우리가 최근에 마케팅을 함께하던 협력업체의 대표였죠. 겉으로는 정 과장이라며 직함만 붙이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실소유주는 그녀였어요. 처음 몇 번 회의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단정한 차림에 당당한 말투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땐 전혀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설마 그런 관계일 줄은 몰랐거든요. 의심은 점점 짙어졌고 저는 남편에게 바람을 피우는 거냐며 따지게 되었어요. 당신 정가정이랑 무슨 사이야? 그 여자 협력업체 대표지? 당신 설마 바람 피우는 거야?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도대체 당신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내가 일하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정과장 비 맞추는 거야. 그 말과 함께 그는 휴대폰을 제 앞에서 열어 보이며 당당한 척했죠. 제가 지난날 보았던 모든 메시지를 이미 삭제한 상태였답니다. 정 과장과의 달콤한 대화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 지웠네. 나 봤어. 당신이 그 여자한테 자기야 자기야 하는 거 다 봤다고. 지금 나를 속이려고 들어? 이거 진짜 망상증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봐. 없잖아. 그럼 없는 거지? 남편은 저를 아주 예민한 사람 취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절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괜히 끼어들지 마. 당신은 그동안 집에서 애 보고 살림만 했잖아. SNS 마케팅? 그거 다 내가 방향성 잡은 거고 당신이 뭘 했다고 그래?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 회사 제 회사예요. 제가 만들었고 제가 키운 회사라고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랐으니 다시 회사로 복귀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었답니다. 남편은 저에게 감이 떨어졌다며 회사에 복귀할 생각은 하지도 말하며 비웃었고 저는 경악했어요. 남편의 그런 행동이 수상해서 몰래 뒤에서 알아봤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보유한 지분을 조금씩 자기 명의로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뭘 모르는 사이에 법적으로 교묘하게 작업을 해온 거였죠. 그렇게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고 어느덧 친정엄마의 칠순이 다가왔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죠. 남편과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고 아이들 문제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남편 역시 제 마음을 눈치챈 듯 했어요.
저는 칠순잔치가 끝이 나면 친정과 상의를 해볼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뻔뻔하게 저에게 먼저 친정엄마의 칠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장모님 칠순잔치? 당연히 가야지. 우리 식구들도 같이 가면 좋겠네. 원래 잔치는 손님이 많아야 하는 법이잖아. 남편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을 때 저는 내심 그날이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어요. 사실 우리 엄마는 저와 남편 사이가 틀어진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티를 안 냈으니까요. 친정엄마도 당연히 시댁 식구들도 초대해야 한다고 하셨죠. 저는 끝까지 말리지 못하고 초대장을 보냈고 잔칫날이 밝았답니다. 그런데요, 잔치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남편이 그 정과장과 함께 손을 맞잡고 나타난 거예요. 상간녀를 친정엄마의 칠순잔치에 데리고 온 거죠. 당신 미쳤어? 지금 누구랑 함께 손을 잡고 들어오는 거야?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당장 나가. 나가라고. 왜? 내가 오늘 폭탄 딱 터트리려고 일부러 날까지 잡았는데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할 필요 있어? 한 방에 끝내자고. 뭘 끝내는 건데? 오늘 우리 엄마 칠순이야, 칠순. 우리 집 식구들부터 친척에 지인에 다 와 있는데 무슨 짓이야. 누굴 망신 주려고. 온 동네 다 떠들어 버리려고 그런다. 왜? 이혼하자. 뭐라고? 이혼? 아니, 이혼은 말해도 내가 말을 해야지 어디서 뻔뻔하게 해? 시끄럽고. 도장이나 찍어 이년아. 그동안 너같이 자존심만 센 년이랑 사느라 내가 죽는 줄 알았다고. 맞아야 정신 차릴래? 도장 빨리 찍으라고. 심지어 그 자리에 오신 시어머니까지도 남편의 옆에 딱 달라붙어서 사업체 건장하게 이끌고 있는 본인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저랑 살겠냐며 비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잔치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희 부모님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우리 부모님께 딸까지도 걱정을 얹게 되었으니 면목 없더라고요. 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버지는 주먹을 쥔 채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문이 벌컥 열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어요. 지금 무슨 짓들입니까? 죄를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바로 우리 오빠였어요. 한때 검사였고 지금은 비록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누구보다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오빠가요. 그 눈빛은 단숨에 분위기를 압도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등장한 오빠는 머리까지 단정하게 정돈한 모습이었어요. 잔칫날이라 일부러 멋을 낸 건가 싶었죠. 엄마 칠순잔치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친지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이니 오빠도 신경을 쓴 거라고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오빠의 행동은 제 예상을 완전히 깨뜨렸어요. 저는 정말 그날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도 소름이 돋을 것 같습니다. 총명함을 잃고 좌절을 했던 오빠가 아니라 눈에 생기가 반짝반짝 돌고 있는 오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우리 오빠가 뭔가를 해내도 제대로 해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오빠는 뚜벅뚜벅 남편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빠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어요. 조강현 씨, 지금부터 당신의 모든 발언은 증거로 채택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냥 엄마 잔치 자리에서 남편한테 꾸짖으려는 건가 하고 있는데 오빠는 조용히 자신의 정장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남편 앞에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저는 그 명함을 얼핏 보자마자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아니, 형님. 갑자기 무슨 검사인 척 행세를 합니까? 예? 뻔히 백수인 거 다 아는데 참나. 과연 그럴까? 명함 받아두는 게 좋을 텐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김윤성입니다. 순간 공간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검사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고 제 뒤편에 앉아 계시던 부모님도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분명히 오빠는 검사를 그만뒀던 사람이거든요. 몇 해 전 파벌 싸움에 휘말려 억울하게 물러났던 그 일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빠는 조용히
그리고 또박또박 설명을 시작했어요. 오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검사라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놀랬지? 나 다시 검사직에 복귀했어. 마음은 계속 정리에 대한 갈망이 남아 있었거든. 그래서 경력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운 좋게 다시 입성했지. 저는 경력직 채용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검사직을 그만두면 무조건 변호사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이전에 오빠를 밀어냈던 파벌이 힘을 잃으면서 기회가 제대로 찾아왔던 겁니다. 나를 밀어냈던 사람들 하나하나 조사해서 그 비리를 정리하고 있었어. 쉽진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위협도 많이 받았고 윗선에 찍히기도 했지.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일부러 말 안 했어. 혹시라도 피해갈까 봐. 저는 그 말에 갑자기 지난 몇 달이 떠올랐어요. 제가 친정을 찾아왔을 때도 오빠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고 뭔가 바쁘다는 이유로 저를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었어요. 그 모든 행동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오빠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제게 따로 눈빛을 보내지도 않았고 단호하게 진실만을 바라보는 검사 그 자체였어요. 그럼 정말 오빠가 다시 검사직으로 복귀를 했다는 거야? 너무 잘 됐다. 나부터 청렴해야 했어. 그래서 말 못한 것이 있어. 가족들이 연루가 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너의 사업체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 네가 탈세나 탈루 혐의가 있으면 나한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연아, 네 사업체 말이야. 너랑 같이 운영할 땐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상한 자금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들여다보게 됐지.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순간 퍼즐이 확 맞춰졌어요. 남편이 저 몰래 제 지분을 탐한 일부터 남편 옆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정 과장, 그 상간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이건 단단히 두 사람이 회사 돈을 횡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정과정이라고 불리는 분, 본명은 정지선 씨 맞죠? 2020년부터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 중입니다. 조강현 씨 회사와 허위 계약을 맺은 정황이 포착됐고 그 과정에서 수억 원이 오갔어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요? 저는 그저 협력업체 사장이고요. 이 사람이랑은 사랑하는 사이일 뿐입니다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전 정말 몰랐거든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뒤에서 비리를 저지를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남편은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입술만 달싹거리고 있었어요. 둘이서 해먹은 돈이 어마어마하던데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회사 지분을 불법으로 자기 몫으로 돌린 것도 확인됐고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횡령 및 자금 세탁 정황도 모두 확보했어요. 법적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입니다. 현재 압수수색 영장 발부 중이고 금융감독원과도 협조 중이에요. 잔치 자리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것 마냥 조용해졌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까지도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남편과 상간녀의 얼굴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남편 놈은 검사 명함을 달게 된 오빠를 보면서 달달 떨었죠. 그 꼴이 꼭 개에게 쫓기는 닭 같더라니까요. 얼마나 초라하고 한심해 보이던지 제 앞에서 그렇게 강한 척 말을 하더니 정말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스운 꼴이었죠. 그 잔치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벌떡 일어나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가려 했어요. 그러자 오빠는 한쪽 손으로 귀를 막으면서 말했어요. 이거 너 왜 못 잡아? 뭐 영장 있어? 증거 있어? 심증만으로 검사가 이러는 거 불법 아니야? 지금 나가도 소용없어요. 금융감독원은 이미 자료 확보에 들어갔고 곧 계좌 동결 조치도 진행될 겁니다. 압수수색은 오늘 밤 안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제야 저는 오빠가 왜 그토록 조심스러웠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친정에 와도 조용히 있다가 홀연히 사라졌던 이유, 모두 이 조사 때문이었어요. 가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누가 다치거나 오해를 받을까봐 오빠는 조심스럽게 모든 일을 진행했던 거예요.
저는 멍한 얼굴로 오빠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답니다. 오빠는 항상 조용히 묵묵히 가족을 지키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무도 몰래 혼자서. 그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억울함과 분노가 눈물로 터져 나왔어요. 오빠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아,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더는 참지 마. 잘못한 건 네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오빠의 말에 울음이 터졌어요. 상간녀는 겁에 질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남편은 당황한 채 핏기 없는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릴 뿐이었어요. 그날 엄마의 칠순잔치는 다른 의미로 우리 가족에게 잊지 못할 날이 되었답니다. 슬프고도 통쾌한 진실이 드러난 날이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연루되어 있어서 본인이 맡은 일을 그르치게 될까봐 오빠는 저와 거리를 뒀던 거였어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저까지 의심받게 될까봐 그런 상황만은 만들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가족에게조차 말 못할 만큼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였고 오히려 지분까지 빼앗긴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오빠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빠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내 회사니까 내가 오빠 발목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랬지. 근데 파면 팔수록 아니더라. 네가 연루된 게 아니라 완전히 피해자라는 걸 확인했을 때 나는 그제야 맘 놓고 움직일 수 있었어. 오빠는 제가 연루되지 않음을 확인하자마자 본격적으로 남편과 그 상간녀가 저지른 일들을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답니다. 며칠 후 결국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남편이 운영하는 사무실은 물론이고 상간녀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된 사무실까지 동시에요. 그날 오전 지역신문에는 온라인 유통업체 대표 허위 계약으로 5억 원 횡령이라는 기사가 떠올랐고 남편 회사의 주식은 곤두박질쳤어요. 거래는 일시 중단되었고 거래처에서는 줄줄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했는지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군요. 조사도 고강도로 진행되기 시작했고 그는 불쑥 오빠를 찾아가 따지기까지 했답니다. 하지만 오빠는 담담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바람 좀 피웠다고 지금 일부러 복수심에 이러는 거죠. 형님, 그동안 형님이 발톱을 숨기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예? 가정사랑, 회사 일은 별개로 쳐야죠. 내 동생이 연루됐을까 봐 가족들에게도 말 못하고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조강현 씨, 개인적인 감정은 추호도 없다고요. 이건 법과 원칙의 문제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저 역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속이 후련해졌어요. 제 가족이 저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했거든요. 저는 곧바로 법적으로 대응에 나섰어요. 상간녀에게는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강연에게는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무효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답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는 넘쳐날 만큼 충분했고 오빠는 절대 이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며 믿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었어요. 그 변호사님은 오빠와 아주 오랜 시간 대학 시절부터 형제처럼 지낸 친구였습니다. 오빠가 검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동안 제일 큰 힘이 되어주었던 절친이었기 때문에 제 일에 발벗고 나서주었어요.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법원에서도 명확한 판결을 내렸답니다. 아내의 노동력과 기여 없이 발생한 재산은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고급 SUV 차량, 주식 계좌, 그리고 아파트 대부분을 제 기여로 인정하여 몰수 판결을 내렸어요. 심지어 상간녀 정 과장 명의의 아파트까지 동결되었답니다. 알고 보니 그 아파트 남편이 그녀에게 사준 거였어요. 정말이지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닌가요? 탈세는 탈세대로, 횡령은 횡령대로 법이라는 걸 너무 우습게 알다가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솔직히 남편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소기업에 누가 관심이나 가질까 하는 심정이었겠죠. 실제로 직원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업무는 남편 손을 거쳐야만 진행되는 구조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빠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남편의 회삿돈 유용과 상간녀의 자금 세탁 정황을 하나하나 추적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남편이 제 명의로 일부 계좌를 돌려 쓴 정황까지 확보한 상태였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는 눈물 대신 웃으며 말했어요. 이렇게나 욕심을 부려서 내 회사 망치고 있는 줄 몰랐지. 어쩐지 회사에도 나오지 말라고 하고 우리 친정에도 가지 말라고 하더니 나를 고립시킨 뒤에 내 모든 걸 털어갈 생각이었겠지. 하지만 그 계획은 전부 수포로 돌아갔어. 이제 너만 도장 찍으면 돼. 벼르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처맞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도장 찍어라. 어? 여보, 미안해. 내가 잠시 여자에 미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 우리 자식들이 두고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용서? 그게 너한테 어울리는 얘기라고 생각하니? 정말 뒤통수 제대로 후려치기 전에 도장 찍어라. 그제야 무릎이 풀린 듯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먹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제가 잃은 시간과 마음 그리고 믿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용서는커녕 이제부터는 법대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저는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밖에 있는 것보단 친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셨고요. 끝까지 남편은 제게 매달리며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오래전 떠나 있었거든요. 한 번만 봐달라며 제 손목을 잡는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지만 그게 오히려 저를 더 지치고 짜증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있잖아. 솔직히 나 처음에 회사 그렇게 욕심 안 냈어. 그냥 우리가 돈 잘 벌어서 애들 잘 키우기만 바란 거지. 욕심이 그 정과장 때문에 생긴 거야. 그 여자부터 정리할게. 정과장이랑 더 이상은 안 만날 거고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기회를 줘.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라도 해야겠네. 됐고 이혼 도장 찍으라고. 안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권력을 통해서 너를 피말려 버릴 테니까. 제가 아무리 단호하게 말을 해도 남편 놈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린 듯 매일같이 친정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어떤 날은 새벽같이 오고 어떤 날은 한참 밤이 늦도록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럽긴 했지만 그가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연민조차 사치였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드디어 친정집 앞에 경찰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영장 나왔습니다. 조강현 씨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스토킹 혐의도 추가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편은 손에 수갑이 채워졌고 그대로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현장에 있던 저는 한숨을 내쉬었고 제 옆에 서 있던 오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에게 긴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했죠. 상간녀도 끝까지 빠져나가려 애썼답니다. 하지만 그녀 명의의 위장 계좌와 허위 인건비 정산 서류가 이미 증거로 확보된 상태였어요. 발뺌도 변명도 통하지 않았죠. 법은 항상 정의의 편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덮어 씌울 수 있는 모든 죄는 전부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횡령, 배임, 간통 전부 다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말끝이 굳게 닫히자 상간녀와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아마 법과 연관이 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비난을 하고 있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이후 검찰 기소가 이뤄졌고 곧 공판이 열렸답니다. 밝혀진 횡령액 총합은 무려 6억 2천만 원이었어요. 재판부는 상간녀에게 징역 2년 6개월, 남편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답니다. 남편 측 변호인은 가정 불화로 인한 순간의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제 명의로 허위 회계 처리까지 한 정황이 있었기에 그 어떤 사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은 구치소에 수감됐고 그곳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오기 시작했답니다. 여보, 나 당신과 아이들이 너무 그리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미안해. 그 한마디가 적힌 손글씨를 보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지만
마음은 끝내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답장 대신 마무리되지 않는 이혼 서류 사본을 보내며 한 줄 덧붙였죠. 이런 편지를 쓸 시간에 도장을 찍어줄 수 없겠니? 안 그러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너 괜찮겠어? 난 되려 소송이 더 편하긴 해. 저는 끝까지 이혼을 고수하며 차갑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범죄자를 다시 받아줄 수 있겠어요? 한편 상간녀는 전과자 신세가 되었고 결국 어떤 기업에서도 채용될 수 없는 신용 불량자가 되었어요. 늘 SNS에 화려한 삶을 자랑하던 그녀였는데 계정은 조용히 폐쇄되었고 전 남편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답니다. 불륜의 끝이 이렇게도 참담한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죠. 세상에 제 인생의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될 줄이야. 그저 기가 막히고 어이없을 뿐이었죠. 남편 놈이 수감을 당하고 차압이 들어오자 그제야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제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그땐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우리도 아들놈이 너무 자신만만하게 그러니까. 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니? 하지만 저는 흔들림 없이 말했답니다. 자식을 아무리 믿고 의지한다고 해도 바른 길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꺼내줘야 하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닌가요? 제 아이에게 상처 준 사람들과 다시는 얽히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런 일 없었으면 해요. 저는 2번 다신 그 인간 얼굴 안 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에 대한 친권을 확보했고 그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무너진 삶의 토대를 다시 세워야 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감정에 흔들릴 여유는 없었답니다. 그리고 오빠의 도움으로 믿을 만한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렇게 저는 제 손에서 떠나간 회사를 다시 찾아올 수 있었어요. 어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은 오히려 사회생활을 하며 제 이름을 걸고 일했던 그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시절에 제가 있었기에 지금의 저도 버틸 수 있었던 거겠죠. 지금 저는 친정 부모님 댁 근처에서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 회사 재건에 힘을 쏟고 있어요. 구멍난 회계 장부를 다시 정리하고 빠져나간 거래처를 다시 붙잡으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답니다. 물론 가끔은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 훨씬 나아요. 상처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오롯이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저희 가족도 이번 기회로 상당히 단단해졌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 믿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제 삶을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